이번 단어는 내용, 조직과 표현, 고쳐쓰기인데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읽을 책을 고르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내용을 사람들이랑 공유하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써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독서를 배웠으면 이번에는 작문을 배울 차례인데 그러면 글을 쓰는 게 나 글 써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면 바로 줄줄 써지냔 말이죠.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 딱 쓸 때까지 그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고 그리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처음 쓴 글을 뭐라 하냐면 초고라고 하거든요. 초고를 쓰면은 그 글이 완벽할까? 그렇지가 않아. 그 표현한 글을 고쳐 쓰는 과정까지 보는 것이 이 단원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활동 1 보시면 내용 조직 방법과 표현 전략 파악하기예요. 뭐 글을 봅시다. 행동하는 자만이 배우기 마련이다.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는 글을 읽었어요. 수영을 못하는 나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요점이 뭐냐면 수영 초보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손발에 힘이 들어가고 가라앉는데 물에 몸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수영을 할 수 있다며 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어?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뭐 편안한 마음 가져서 다 수영할 줄 알면 세상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없겠지. 지금 이 필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이 말은 힘 빼고 자기 생각을 펜에 맡기면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비결인 거지. 필자가 읽은 글에서 얘기를 한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나 지금부터 마음을 편안히 먹어야지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냔 말이야. 오히려 더 떨릴 수도 있어. 맞죠? 그래서 이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첫 문단에 제시했던 이야기랑 필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그죠? 그럼 필자의 주장이 무언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물에 들어가면 몸이 알아서 굳어요. 두려움은 의지로 퇴치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 마음을 편안히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글쓰기도 마찬가지. 펜을 든다고 생각이 술술 흘러나오는 게 아니야. 펜을 들고 마음을 편히 먹으면 생각이 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어렵고 그 어수선한 생각에 파편을 보자니까 괴로워요. 자, 그러면 우리 수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글쓰기의 어려움을 거기다 비유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식을 유추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 수영과 글쓰기를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글쓰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글쓰기의 어려움을 제시한 부분 파란 색깔로 밑줄 쳐볼 거예요. 방금 읽은 곳.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어렵고 그 어수선한 생각에 파편을 보자니 괴롭다. 글쓰기의 어려움. 내 식대로 수영을 글쓰기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영장 가는 거는 책상에 앉는 거야. 그리고 입수하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거는 첫 문장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처음에 수영을 배운다고 했을 때 들어가자마자 수영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그게 락스 섞인 물 1.5리터쯤 먹을 각오하기라고 나와. 그러면은 글쓰기도 처음부터 좋은 글을 써낼 수는 없겠지. 엉망인 글들을 계속 쓰게 되는 과정. 엉망인 글 토해내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너무 겁이 나나 보지.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줄 수영하는 친구 옆에 두기. 즉 글을 같이 읽고 다듬어줄 친구를 옆에 두기. 그 다음 날도 반복하기. 요렇게 유추의 과정으로 단계별로 수영과 글쓰기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배움의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결심의 산물이 아닌, 즉, 그래, 나 오늘부터 수영을 하겠어! 한다고 수영이 되는 게 아니야. 나 오늘부터 글을 쓰겠어! 한다고 글을 써주는 게 아니야. 바로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라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글쓴이가 얘기한 과정의 특징은 뭐예요? 실패를 하고, 반복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돌려야지 수영도 잘하게 되고 글도 잘 쓰게 된다라는 얘기야.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얘기지. 결심의 산물이 아니라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다.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모든 배움의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결심의 산물이 아닌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라는 점에서 말이다. 자, 이 내용 글쓰기와 수영을 비교하여 이거 설명 방법이 뭐라고 했지? 유추라고 했지. 유추했어요. 그게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든 뭐가 다 똑같다고 했죠? 배움이 똑같다고 했지. 글쓰기와 수영을 비교해서 유추한 배움의 원리. 펜을 움직여야 생각이 솟아나는 것처럼 물속에서 팔다리를 부단히 움직이면 나도 수영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물에는 가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래 그러면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음을 먹어야지 수영장에 출발을 할 거 아니야? 마음을 먹어야 글쓰기를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 그만큼 뭐 첫발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이 글에 사용된 내용 조직 방법과 표현 전략을 파악해 보자. 어때요? 이 글 읽었을 때 뭔가 배움의 원리가 좀 이렇게 배움을 잘 하려면 뭐 저기를 해야 돼, 반복을 해야 돼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수영이랑 같이 유추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나요? 그렇지. 이건 뭐야? 글쓰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내용 조직과 표현이라고 표현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글의 장문 맥락을 분석해 보면 우리 장문 맥락 배웠었다. 그치? 그 네 가지 목적, 예상 독자, 매체, 주제를 분석해 보면 목적은 뭐야? 내가 배움에 대해 느낀 점 얘기하는 거야. 그쵸? 목적은 느낀 점, 내 마음 얘기하는 거니까 정서 표현이야. 그 다음 예상 독자는 뭐겠어요? 이걸 누가 읽겠어? 아 물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이 교과서를 배우는 사람이 있겠지만 처음에 이 글을 썼을 땐 교과서에 실리는 거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뭐겠어요? 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글쓰기를 처음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글을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래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예상 독자,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매체는 책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그래서 배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 돼. 꾸준한 반복을 통한 배움. 꾸준한 반복을 통한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거꾸로 가는 거야. 잘 쓴 글을 토대로 이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을까를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개요를 작성해 보자고 했는데 개요가 뭐냐면 처음에 글을 쓸 때부터 이 사람은 막 생각이 이 내용들이 다 있어서 줄줄 나온 게 아니야.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중간 부분에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라는 머릿속에 흐름이 있었겠죠.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것을 개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뼈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뼈대에 살을 붙여서 표현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요가 엄청 중요한 과정인데 글쓰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뭐에 대한 글을 읽었다.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는 글을 읽었다라는 일화를 먼저 제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 했다가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는 글을 읽음. 이 내용을 처음에 제시해야지 라고 개요에 썼을 것 같아. 그리고 중간 부분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 첫 번째는 뭐야? 그런데 나는 이 글과 생각이 달라 라는 내용.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반박. 수영도 글쓰기도 편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은 뭐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글쓰기를 잘할 수 있어? 어떻게 수영을 잘할 수 있어? 네 생각은 뭐야? 이게 중간 이 부분이지. 그래서 글쓰기와 수영을 배우는 과정을
누구의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한 내용이 가운데 이 부분에 나오는 거지. 나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를 드러내는 거지. 끝 배움은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행동한 자만이 배우기 마련이다라는 글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이게 내용 조직이야. 개요를 쓰는 게 내용 조직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글을 줄줄 쓰면 모두 다 좋은 글을 쓰겠네? 그렇지가 않지. 이거는 중심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고,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 표현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이 표현 전략, 글쓰기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물에 대한 두려움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비유예요. 그쵸? 우리 거기다가 비유라고 적어주시고. 자, 이 비유의 효과가 무엇일까? 왜 수필에 비유적인 표현을 썼을까? 글에 대한. 이거 여기잖아.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락스물 먹을까봐 무서워. 글쓰기도 마찬가지야. 무서워.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이 사람들 이걸 읽으면 어때? 아, 물에 들어가는 두려움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맞아. 그 정도로 두려워라고 뭐 할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어. 공감을 이끌어내죠. 다음 두 번째, 글쓰기와 수영을 과정별로 하나씩 대응해가며 비교했어요. 그쵸? 자, 그럼 이것의 효과는 뭐야? 수영도 잘하려면 반복해야 돼. 글쓰기도 잘하려면 반복해야 돼. 라는 두 번째 거. 반복을 통한 배움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죠. 그 다음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이 예상 독자의 매체가 아래처럼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예상 독자는 이제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한 초딩한테 알려주는 거래요. 그리고 매체는 편지래요. 그럼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까? 당연히 초딩이니까 재미없으면 안 읽겠지.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글쓰기가 어렵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럼 초딩 입장에서 도전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글쓰기의 어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의 즐거움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 초딩이 글쓰기에 겁을 먹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편지니까요.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대화체로 해야 되지. 자, 근데 이 대화체 막 꼰대처럼 훈계하는 말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정한 말투 써야겠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아는 동생이 내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이니까. 격려와 응원의 말도 추가할 수 있겠지.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쓰는 글이니까. 그럼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장문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 과정대로 글을 써보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계획하기,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5가지의 단계가 글쓰기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기부터 할 거예요. 이번 달 학교 소식지의 기획 초점이 건강이래요. 먹는 문제를 다루면 누구나 흥미로워할 것 같으니까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채식을 소재로 글을 써봐야겠대요. 그런데 이거 우리 친구들 또래들이 볼 거야. 즉 젊은 세대들이 볼 거야. 그래서 매체를 뭐로 선정했다고? 인터넷 신문에다 투고하는 것으로 선정했다고. 왜? 학교 밖에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파란 색깔로 밑줄 칠까요?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즉,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젊은 또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좋은 매체가 바로 인터넷 매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의 파란 색깔로 밑줄 치시고, 매체를 선정한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럼 장문 맥락에 맞게 이 계획하기 단계를 정리해 볼까? 목적은 넌 채식 먹어라 라고 권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상 독자는 채식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주제는 그러면 채식이 뭐가 있는지와 그리고 채식하면 좋은 점,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그래야 설득이 될 테니까. 그리고 매체는 일단은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학교 소식지. 그런데 우리 학교 밖에 있는 또래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으니까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으로 한정을 했어요. 다음 내용 생성하기 보시면 지금 얘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거를 사용했는데, 내용 생성하기에 있는 거는 내가 글에 쓸만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무지성으로 다 모으는 게 내용 생성하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성한 내용들,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자료를 수집한 것들을 전부 다 글에 사용을 할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리를 하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제와 관련된 걸 그냥 막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그 마인드맵으로. 자, 여기 왼쪽 보시면 채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채식의 종류를 안내해 줘야겠어. 그리고 예상 독자인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구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즉, 중요한 건 뭐야? 무지성으로 주제와 관련된 걸 막 모으는데 그 중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장문 맥락이지. 내가 누구한테 글을 쓰려고 하는지 예상 독자의 수준과 그들의 관심에 따라서 내용을 생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부분,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고민하는 부분 있죠? 거기에 파란색으로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함,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단계에 맞게 학교에서 글을 잘 써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활동 3으로 가면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내용 조직하기. 네 번째가 표현하기라고 했었지. 우리가 무지성으로 내용을 막 생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쓸 때 이것들이 제시돼야 되는 순서나 아니면 어떤 것들끼리 같이 뭉쳐서 한꺼번에 제시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건 빠져야 되는지, 뭐 새로운 걸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용 조직하기야. 그러니까 내용 생성하기가 자료 수집이라면 내용 조직하기는 자료 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 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뭐였지? 우리 앞부분에? 개요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 내용 조직하기 보면은 제목, 그리고 처음, 가운데, 끝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중심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건 이 순서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건 얘랑 같이 묶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은 채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래요. 처음에는 우리 아까 그 수영 얘기한 글도 어땠어? 처음에 흥미로운 일화를 먼저 제시했단 말이야. 주제와 관련된. 이 글도 그렇지. 그래서 채식을 하는 운동선수를 소개할 거예요. 이 내용 어디서 가져왔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가져왔어요. 그쵸? 그리고 가운데 채식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채식이 주는 이점 하고, 그거의 하위 분류로 건강에 주는 이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 동일한 선상에서 내용을 모았다면 이렇게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바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것들 뭐 인터넷 기사, 전문가 인터뷰, 책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 3번 채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4번째 채소 분류법. 뭐 이런 채소는 뭐 무슨 채소라고 하고 이건 무슨 채소라고 하고,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 그거 안다고 해서 채소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겠지. 즉 목적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 내용 어떻게 할까? 삭제할까?
이거를 개요를 써봐야지만 이 내용이 통일성에서 어긋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채소 분류법 이거 빠진 이유를 적어놓자.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잖아. 그쵸? 글의 통일성에서 벗어난다고 하지. 통일성에서 벗어나 삭제함. 자, 그 다음 끝부분에서 이제 채식의 의의로 바꿨는데 우리 아까 목적이 뭐였어? 친구들한테 채식 먹으라고 권유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끝부분은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채식의 의의도 좋지만 이거 말고 뭐로 바꿔보자.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시작해볼 거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바꿔보자는 거지. 거기다가는 빨간 색깔로 밑줄 치고 이거 왜 수정했어? 장문 목적에 더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거죠? 장문 목적에 맞게 수정함. 자, 그러면 이 개요 쓰면서 이 친구가 뭐라 생각했나 보자. 채식이 주는 이점을 상세하게 써야 설득력이 높아지겠지. 채소 분류법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니까 삭제해야겠어. 장문 목적에 맞게 끝에는 권유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어. 이 개요를 쓸 때 이 친구가 한 생각, 즉 우리가 개요를 작성할 때 해야 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개요에 살을 붙여서 글을 써볼 거예요. 그게 무슨 단계라고? 표현하기 단계라고. 그래서 채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란 글을 썼네요. 한번 봅시다. 개요랑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겠지? 비너스 윌리엄스, 노바크 조코비치, 칼 루이스 이들은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운동선수라는 사실 이외에 공통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바로 채식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초반에 왜 채식을 하는 운동선수 소개를 했을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체력을 많이 써야 돼. 그럼 뭘 먹을 것 같아? 고기를 먹을 것 같아? 그런데 채식하는 운동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즉 채식 이꼴 고기. 맞아 틀려?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채식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도 높이고 흥미도 가지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파란 색깔로 밑줄 칠게요. 바로 채식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운동선수는 뭐를 먹을 거라는? 고기를 먹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사실을 제시하는 거지. 축구선수 메시 역시 굉장히 뛰어난 운동선수지요. 메시도 채식주의자래? 이거는 아니잖아. 메시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메시는 고기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랑 상관없지 않아? 그 주제랑 상관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처음에 쓴 글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뭘 수정해야 될까? 이걸 보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 내용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서는 이렇게 고쳐 쓸 건데 맞아?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보통 사람들보다 체력 소모가 높은 운동선수가 채식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보디빌더는 고기를 먹지 않고 어떻게 황소처럼 힘이 센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황소가 고기를 먹는 걸 본 적이 있냐고 되물어요. 즉, 얘네 황소는 뭐예요? 채식하는 애들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되묻고 이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화제가 되기도 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봐봐. 채식을 하는 운동선수 소개에 매체가 뭐였어?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출처랑 같이 이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운동선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 파란 색깔로 체크해보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방금 읽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까지 체크해주시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바탕으로 무슨 사례를 소개하는 거지? 채식을 하는 운동선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채식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등의 식물성 음식을 먹는 식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쭉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개요랑 같이 대응시키면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그 표현하기 단계에서 이 친구는 뭐라 생각했나 보자. 통념과는 다른 사실로 글을 시작하고 의문문을 사용하면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야. 어디가 의문문이야? 놀라우신가요? 이렇게. 독자가 대답할 수 없는데도 왜 의문문을 쓴 거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쓴 거야. 이런 표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구체적인 자료, 무슨 자료? 다큐멘터리 영화 자료죠? 운동선수의 채식 관련 사례를 소개해서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신빙성 있는 매체에서 자료를 인용하면은 내 주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활동은 고쳐쓰기예요. 이 고쳐쓰기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글을 완성하기 마지막 단계니까, 맞죠? 자, 그래서 고쳐쓰기 보시면 지금 처음부터 바로 바꿔요. 채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을 수정한다고. 왜? 글의 내용이 뭐야, 주제가. 채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맞지? 너네가 뭘 잘못 알고 있었어가 아니라 그냥 몰랐던 걸 알려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우리가 몰랐던 채식에 대한 다양한 사실로 바꾸는데 왜? 주제를 드러내기에 더 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제목으로 수정했다고.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제목으로 수정함. 그 다음 사실 고쳐쓰기 할 때 사실은 제일 많이 고쳐쓰기를 하는 게 맞춤법입니다. 왜냐면 내용은 사실은 개요를 제대로 짜놓고 개요에 따라서 글을 쓴다고 하면 그렇게 어긋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맞춤법은 사실은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부분에다가 우리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쳐볼 거야. 우리 저기에 두 번째 줄에 공통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할 때 하나랑 더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쓰기 해야 돼요. 그쵸? 아니 근데 뭐 여기 다 체크되어 있는데 뭐 동그라미 할 거 있어? 이거 맞춤법 때문에 틀린 거지? 다음에 채식주의자는 뭐야? 채식주의자라는 게 하나의 단어야. 그러니까 단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그 단어가 나온다면 하나의 단어야. 채식주의자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 나와. 하나더라는 단어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하나 나오고 더 나와. 그러니까 띄어쓰고 채식주의자는 붙여쓰고. 이해되시죠? 자, 축구선수 메시 역시 굉장히 뛰어난 운동선수이지요. 아까 읽으면서도 띠용했었잖아. 맞지?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이거 왜 삭제한다고? 통일성을 해쳐서.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을 삭제했어요. 그 다음 보통 사람들보다 체력 소모가 높은 운동선수가 소모는 사용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을 이야기할 땐 높다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얘기해야 돼? 많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이건 높은을 많은으로 한 거 이거는 뭐 맞춤법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문맥에 맞는 단어로 수정했다라고 보는 게 좋겠지?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체력 소모가 높은 운동선수 밑줄 치고 문맥과 어울리는 단어로 수정.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우리 시험 문제에 고쳐쓰기 올바르게 했니? 라고 나올 때 제시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글에도 분명히 이런 거랑 비슷한 실수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특히 통일성에 치는 문장 삭제하는 건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밑에 황소가 고기를 먹는 걸 본 적이 있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이거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간 문장은 단독적인 문장이에요. 문장 부호 써줘야겠지. 마침표 써줘야 되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미하는 말인데요 할 때 남의 말을 빌려올 뭐 그런데요 할 때 쓰는 거는 저기 어이 대자입니다. 자, 이 친구가 고쳐쓰기 할 때 생각했던 거는 뭐냐 보자.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목 바꿔야겠다 했죠. 그리고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 메시의 얘기 삭제했죠. 그리고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 높은을 만으로 수정했죠. 맞춤법 맞지 않는 부분 다 수정했습니다. 자, 요렇게 고쳐쓰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쓰기 단계 5가지 다시 정리해보면 계획하기, 장문 맥락에 맞춰서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그때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관심을 고려해서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이때 작성하는 게 뭐라고? 개요라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배치하는 거, 다음 표현하기, 이때 쓰는 건 초고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서 한번 개념들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글을 쓸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 장문,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 4가지 뭐예요? 이거 이제 외워야 돼. 첫 번째, 글을 쓰는 뭐를 분명히 알기? 목적을 분명히 알기. 두 번째, 글을 읽는 뭐가 누구인지 고려하기.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고려하기. 다음 세 번째, 글을 쓸 때 사용할 매체 선택하기. 다음 4번째, 글의 유형과 장문 관습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기. 글의 유형은 뭐냐면 이 글이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소설인지 이런 거야. 그건 이제 목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설명이 목적인지 아니면 설득이 목적인지 정서 표현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우리 아까 수영 얘기하는 거 그 글쓰기 편집글로 바뀌니까 목적이 바뀌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거 확인했었죠? 장문 관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장문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매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장문 과정을 고려한 글쓰기 방법, 이 과정도 외워야 돼. 첫 번째, 계획하기. 장문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이 장문 맥락이지. 이런 것들을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 주제와 관련한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리면서 관련 뭐를 찾아요? 자료를 찾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사이의 관계와 글의 구조를 정리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개요 중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 4번째, 표현하기. 표현하기 할 때는 뭘 사용해? 뭐 비유도 사용하고 유추도 사용하고 그죠? 이런 거를 뭐라 하냐? 표현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표현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 뭐예요? 고쳐쓰기예요. 고쳐쓰기 할 때 뭐 맞춤법 수정도 하고 통일성에서 벗어난 문장을 수정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문단을 아예 통째로 드러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서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수정해야 될까?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수정해야 될까? 즉 맞춤법을 먼저 수정할래? 아니면 통일성에서 벗어난 내용을 빼고 넣는 걸 먼저 할래?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야 돼. 왜냐면 내가 맞춤법 다 수정해놨어요. 근데 이 문단 다 빼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수정한 맞춤법 수정의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맞춤법 다 수정해놨어요. 근데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어요. 그럼 맞춤법 수정 다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전체 글 전체, 그 다음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는 겁니다.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쓰기 단계와 그리고 고쳐 쓰기 이런 것들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 잘 확인해 봤어요. 외워야 되는 개념들 확실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